네, 안녕하세요. 송길사입니다. 토픽별 산림교사 기출문제 해설 제3편 산림경영 및 정책. 이번 시간은 제11강 1교시 강의입니다. 토픽 101번에서 영상 자료의 전처리 과정입니다. 104회 4교시에서 인공위성을 이용한 원격 탐사 작업 수행 시 필요한 영상 자료의 전처리 과정에 대해 설명하라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영상 처리를 살펴보면 원격 탐사에 의한 영상 처리의 순서를 간략히 요약하면 영상 입수, 전 처리, 영상 처리, 후 처리의 순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영상 입수는 미국 지질조사소 또는 세계 토지 피복시설 등의 사이트에서 무료로 다운받을 수도 있으며, 영상을 선택할 때에는 사용자가 원하는 센서를 선택하고 시기, 계절, 구름량 등을 설정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위성 영상 분석에 앞서 전처리 작업은 매우 중요하며, 이에는 영상 강조, 컬러 합성, 복사량 보정, 기하 보정 등이 있습니다. 복사량 보정은 영상에 포함되어 있는 오차나 왜곡을 수정하여 참값에 가까운 형태로 변환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영상 강조나 컬러 합성은 사용자가 영상 정보를 보다 쉽게 시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상 자료 전처리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영상 강조는 영상 자료를 목적에 따라 판도하기 쉽게 가공하는 것을 영상 강조라고 합니다. 넓은 의미로는 컬러 합성도 영상 강조의 하나라고 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농도 변환이나 필터링 등이 영상 강조로서 이루어집니다. 농도 변환이란 영상 자료의 농도를 변환하고 처리하여 임의의 농도 분포를 가지는 영상을 만드는 방법으로, 이에는 함수를 이용하는 방법과 농도값의 히스토그램의 영상을 변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방법에는 선형 변환, 히스토그램 정교화, 히스토그램 평활화 등이 있으며, 콘트라스트를 이용하여 농도 범위를 넓혀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컬러 합성은 원격 탐사 센서를 통하여 취득한 정보는 수치 정보이며, 시각화하기 위해서는 수치 정보의 값을 영상의 농담으로 치환해야 합니다. 영상의 3개 밴드 자료를 각각 RGB 등의 원색에 할당하여 영상화하는 것을 컬러 합성이라고 합니다. 3원색에 합성하는 적색 R, 녹색 G, 청색 B의 3원색의 광원에 의한 가법 혼색과 청록색, 자홍색, 노란색, 3원색의 잉크를 이용한 간법 혼색 등이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등은 가법 혼색에 해당되며, 가법 혼색에 의한 컬러 합성을 RGB 합성이라고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영상 자료를 영상화할 때는 멀티밴드의 데이터를 3원색에 할당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식생을 포함한 지역을 표시할 때는 식생의 반사율이 높은 근접외선 밴드를 어떤 색상에 할당할 것인가에 따라 영상은 크게 달라지며, 대표적인 컬러 합성은 트루 컬러와 폴스 컬러 합성 방법으로 구분됩니다. 다음 세 번째, 의사 컬러 표시는 사용자가 각각의 픽셀 값에 임의의 색상을 부여하여 컬러 영상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즉, 픽셀 값을 연속된 색상 테이블에 할당하여 표현하는 것으로 가부 단조를 시각적으로 판별하기 쉽게 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랜드 TM의 열 배드의 값을 농담에 의한 표현하는 표현보다 색으로 표현하면 온도의 차이를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기하 보정입니다. 영상을 취득하면 영상은 지구와 위성체와의 상대적 운동, 센서의 특성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공간적인 왜곡이 발생하는데, 이를 기하 왜곡이라고 합니다. 기하 보정은 영상의 공간적 왜곡을 보정하는 것으로, 대부분 첨조자료, 수치 지형도, 도로망도 등과 영상 간의 지상 기준점을 설정하여 기하 보정을 실시합니다. GCP 보정은 첨조자료의 좌표 XY를 영상의 좌표로 간주하여 두 좌표를 연결하는 것이며, GCP는 시간의 흐름에도 변하지 않는 지역을 선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기하 보정의 과정은 일반적으로 입력 영상,
그 다음 보정 방법과 보정식 결정, 그 다음 재배열 및 보관, 그 다음 RMSE, 루트 민, 스퀘어 에러 검증, 출력 영상으로 순으로 진행됩니다. 보정 방법은 센서 구조, 센서 위치와 거리 등에 대한 이론적 보정식을 대입하여 보정하는 계통적 보정 방법과 영상 좌표계와 지도 좌표계를 GCP를 이용하여 변환하는 비계통적 방법으로 구분됩니다. 비계통적 방법에는 GCP에 의한 좌표 변환식이 산출된 후 산출식을 이용하여 영상의 픽셀들을 새로운 영상으로 재배열함으로써 영상을 출력할 수 있으며, 주로 사용되는 재배열 방법은 최근린 보관법, 양선형 보관법, 그리고 3차 회선 보관법 등으로 구분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좌표계는 TM, UTM, ITRF 등이 있으며, TM 좌표계는 횡측 메르카토르 투영법으로 적도와 접하도록 표면을 원형으로 만들어 가로로 눕힌 모양으로 우리나라와 같은 남북으로 면적이 넓은 나라에서 이용하면 왜곡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UTM 좌표계는 전 세계적으로 규모화된 횡축 메르카토르 투영법으로 그리드 형태의 구역으로 구분되어 고유 번호가 지정되어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52종대 S횡대의 북반구 N존에 속합니다. 한편 ITRF 좌표계는 세계 측지계로 YXZ의 3차원 직교 좌표계로서 지구 질량 중심으로부터 그린위치 좌우선과 적도와의 교점 방향으로 X축, 동경 90도 방향으로 Y축, 북극 방향으로 Z축의 공간상 위치를 숫자로 표현합니다. 다섯 번째, 복사량 보정입니다. 영상은 태양의 위치, 그리고 태양광의 입사각, 센서각 등에 의하여 복사량에 많은 차이가 발생하며, 이러한 복사량의 차이를 보정하는 것을 복사량 보정이라고 합니다. 복사량 보정에는 태양의 영향에 따른 영상의 광량을 보정하는 코사인 보정, 지형적 영향에 따른 경사대 반사 특성을 고려하는 미네르트 보정, 대기의 영향을 보정하는 대기 보정 등이 있습니다. 영상 자료의 전처리 과정은 프리프로세싱이라고 하며, 인공위성을 이용하여 원격 탐사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자료 수집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자료의 훼손, 왜곡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왜곡은 수집된 자료의 처리나 분석 시에 여러 가지 오차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자료의 보정이 필요하며, 이러한 보정 과정을 영상 자료의 전처리 과정 프리프로세싱이라고 합니다. 이 중 자료의 기하학적 휘어짐, 대기의 효과, 간섭 소음, 센서의 기능 저하 등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나타납니다. 태양의 고도각, 탐측기의 응답 특성, 대기의 상태와 지형적 요인을 포함하여 대기 및 지형적 영향에 따른 영상의 바뀌기 및 변화로 나타나는 방사 왜곡 보정이 필요하며, 대기의 산란, 흡수, 투과 등에 의한 영상의 왜곡을 보정하는 대기 보정이 필요합니다. 이 외에도 원격 탐사를 통해 획득하는 영상 자료는 지구의 자전, 지구의 곡률, 위성의 자세, 관측기기 오차 등으로 인해 기하학적 오차가 발생하므로 영상의 각 위치를 적절한 X축과 Y축을 가진 평면도에 투영되도록 기하 보정을 시행해야 합니다. 이상은 신고 산림경영학 215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원격 탐사 화상 자료 전처리 과정 프리프로세싱 과정을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격 탐사 개념을 보면, 지구상의 모든 물체는 태양으로부터 광선을 받으면 넓은 파장역에 걸쳐서 각각 고유의 전자파 에너지, 엘렉트로매그네틱 레디에이션 에너지를 반사 또는 방사하는 특징을 갖고 있으며, 물체의 종류나 상태에 따라 분광 방사 특성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일반적으로 식생은 녹색 파장대 500에서 600 나노미터에서 약간 높은 반사율을 나타내고, 적색 파장대 600에서 700 나노미터에서는 거의 반사가 없다가, 근적외선 파장대 700 나노미터 이상에서 50%에 가까운 높은 반사율을 보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식생의 종류나 수종, 임상, 수령, 인분 밀도, 인분 구성 상태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활엽수가 침엽수보다 근적외선 파장대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반사율을 나타냅니다. 반면에 고사하여 엽록소가 없는 식생의 경우 가시광선역에서 건전한 식생보다 높은 반사율을 보이나 근적외선역에서는 오히려 낮게 나타납니다. 토양은 가시광선역에서 녹색신문보다 높은 반사율을 보이지만 근적외선역에서는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토양의 수분 함량이나 토성에 따라 또 차이가 있습니다. 그림은 가시광선 스펙트럼입니다. 녹색광은 500에서 600, 청색광은 400에서 500, 적색광은 600에서 700이고 광합성 유효 파장대가 400에서 700나노미터입니다. 그 다음에 가시광선 영역을 보면 380에서 780나노미터이고 UV 380에서 이하 280, 380가 UV 광이고 그 다음에 700에서 800에서는 파 레드 광입니다. 여기는 파장별로 여기선 700 이상을 적외선, 그 다음에 400에서 700나노미터를 가시광선, 그리고 100에서 400까지를 갖다가 자외선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격 탐사는 빛의 이러한 특성을 이용해서 항공기나 인공위성을 이용하여 멀리 떨어져 있는 지표 대상물을 직접 조사하지 않고 카메라나 다파장 센서에 의해 관측 수신된 사진이나 화상 자료를 해석함으로써 지표면의 각종 현상 및 특성을 알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원격 탐사에 이용되는 대부분의 센서는 가시광선과 적외선 파장대는 물론 열적외선, 레이더파 및 마이크로 파장대까지 감지할 수 있어서 넓은 파장력에 걸쳐서 관측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파장대를 몇 개의 채널 밴드로 세분해서 관측하기 때문에 풍부한 정보 수집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육안으로 식별해낼 수 없는 각종 현상, 즉 식물의 활력도, 수분 함량, 해수면의 온도 등을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화상 자료의 전처리 과정을 보면 첫째, 방사 보정 처리로 인공위성에서 수집된 화상 자료에는 여러 가지 오차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 오차는 자료 수집 당시의 태양, 고도각, 센서의 응답 특성, 대기의 상태 및 지형적 요인 등에 의해 발생됩니다. 화상 분류 및 분석은 각 밴드의 화소값에 의존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방사량에 존재하는 오차는 분석 결과에 커다란 영향을 미칩니다. 태양의 고도각 보정은 태양의 고도각은 계절에 따라 변하고 센서로부터 화상 자료의 수신은 일정한 지방평균 태양시에 이루어지므로 다른 계절에 수신된 화상 자료는 태양의 입사량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시기에 수신된 두 화상 자료를 비교 분석하기 위해서는 두 화상 자료의 화소값을 태양 고도각의 사인 값으로 나누어 주어서 태양을 천정의 위치로 보정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 절대 방사량 추정은 화소값은 절대적인 양이 아니고 상대적이기 때문에 수질 판동이나 온도 추출 등을 위해서는 절대 방사량을 추정해내야 합니다. 방사 보정 처리로 대기 보정은 대기의 산란이나 흡수가 방사량의 변동을 유발하는데 그 크기는 파장대에 따라 달라서 적외선 영역에서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청색 파장대로 갈수록 심해집니다. 대기 산란 및 흡수 정도는 수치 화상 내의 위치 변화와는 무관하며 온도, 습도 및 기하 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수치 화상 간의 비교나 모자이크 작성이 미리 보정 처리를 실시해줘야 합니다. 넷째, 지형적 반사 특성의 보정은 센서에 탐지되는 복사량은 태양 및 지표면과 센서의 상호 위치 관계에 따라 큰 차이를 보입니다. 즉, 동일한 화상 내에서 같은 물체라도 화소값은 상대적 위치나 사면의 방향에 따라 다른 값을 갖게 되어 분류 결과의 정도를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정확한 분류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지형의 영향에 의한 방사량 변화를 먼저 보정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노이즈 제거법입니다. 잡음 노이즈란 수치 화상의 분석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모든 신호를 통칭하는 용어입니다. 노이즈는 센서 시스템의 오작동으로 인해 불규칙적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데이터의 송신이나 저장 중에 실수에 의해 규칙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노이즈는 일련의 과정에 의해 제거합니다.
화상자료 전처리 과정으로 두 번째, 기하 보정 처리입니다. 인공위성 자료의 지리적 왜곡 원인으로는 위성의 고도와 자세 및 속도 변화, 지구자전에 의한 왜곡, 주사 범위 왜곡, 주사경 회전 속도의 변화, 지도 투영 방식 등이 있습니다. 위성의 위치와 자세의 복합적인 움직임에 의한 왜곡과 지형적 요인에 의한 오차는 보정되지 않습니다. 위성의 3축의 기울기에 의한 왜곡은 롤링, 피칭, 야딩이 있고, 지구자전에 의한 스캔 중 지구자전에 의해 움직임 때문에 발생합니다. 한 라인의 스캔 중에 생기는 스캔은 스캔 중 인공위성의 움직임에 의해 발생하고, 스캔 미러의 회전 속도의 변화에 의한 왜곡은 회전 속도가 일정하지 않으면 스캔 라인상의 화소 간격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씬 커버에 가까운 왜곡이 생깁니다. 이러한 오차는 불규칙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지상 기준점과 수학적 모델을 사용하여 보정 처리를 해야 합니다. 지상 기준점으로는 도로의 교차점, 운동장 모서리, 저수지 제방, 다리, 육지와 수면의 경계면, 비행장, 지상 표시점 등이 사용되며 수치 화상과 지도, 수치 화상과 지상, 화상과 화상 간에 동시에 명확히 식별이 가능한 것들이어야 합니다. 기하 보정된 화상자료의 정확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RMS 오차를 계산하여 RMS가 1화소 이내에 들어올 때까지 반복 수행합니다. 원격 탐사 자료의 압축으로 인공위성 화상자료는 그래픽 자료로 자료량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화상 처리 시 다음과 같은 문제를 야기합니다. 데이터의 입력 및 재생 등의 큰 기억 용량을 필요로 하고 데이터의 처리에 많은 계산 처리 시간이 필요합니다. 인공위성 자료의 경우 지상국으로 보내는 데이터 전송에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인공위성 자료 처리 시 가능한 데이터량을 적절히 감소시켜야 하는데 자료 압축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삭제, 불필요한 데이터를 삭제합니다. 매개 변수, 파리미터 추출을 특징이나 피라미터만을 보존합니다. 코드 변환은 주어진 데이터를 간략화된 코드로 변환하고 함수 적용은 최소로 필요한 샘플 지점으로부터 삭제된 데이터를 추정하기 위한 함수가 적용됩니다. 이상한 내용은 산림과 임업기술 3권 산림경영 203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픽 102번 원격 탐사에서 항공사진상의 변이 요인입니다. 110회 1교시에서 항공사진상의 변이 요인이 출제되었습니다. 항공사진의 상의 변이를 보면 지형의 기복에 의한 변이로 지도는 정사투영 방식에 의해 제작되어 변이가 없으나 항공사진은 중심투영으로 기복에 의한 변이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지형의 기복 정도나 사진 주점으로부터의 상대적 위치에 따라 변이 정도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림은 사진의 변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D는 변이의 크기를 나타냅니다. 나무에서 변이의 크기가 여기서 렌즈에서 나타나고 필름에 찍히고 그 다음에 R은 주점에서의 물체까지의 거리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여기는 H는 이 H와 나무 높이 수고와 여기 렌즈 높이 비율이고 여기서 R의 비율입니다. 변이의 특성을 살펴보면 사진의 중심점에서 변이 발생은 없습니다. 촬영 기준면보다 높은 곳에 위치한 사물은 중심점에서 바깥쪽, 기준면보다 낮은 위치의 사물은 중심점에서 안쪽으로 발생합니다. 변이 크기는 사물의 높이와 주점에서 사물 위치까지의 거리에 비례합니다. 초점 거리가 긴 카메라보다 짧은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에서 변이가 크며 촬영 고도가 높을수록 변이가 작고 고도가 낮을수록 변이가 커집니다. 다음 투영 방식입니다. 사진상이 지도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은 투영 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도는 정사 투영인 데 반하여 사진은 렌즈의 중심을 통한 중심 투영입니다. 정사 투영에서는 평행선이
평행선으로 투영되지만 중심투영에는 평행선이 어느 한 점에서 만납니다. 즉 지상사진이나 정사사진에서는 지표에 그어진 평행선이 수평선 상의 어느 위치에서 만나지만 엄밀한 연직사진에서는 이 위치가 무한대에 있게 됩니다. 이것을 소실점이라고 합니다. 그림의 좌측은 정사투영의 사진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지도의 정사투영을 나타내고 오른쪽은 항공사진에 의한 중심투영을 나타냅니다. 이게 주점이고 여기서 중심점에서 투영을 해서 나타납니다. 정사투영은 지도 제작에 사용되는 방식으로 지도상의 모든 지점이 수직으로 투영되어 지표면의 왜곡이 보정된 것이 특징이며, 중심투영은 항공사진 촬영의 기본 원리로 렌즈의 중심을 통해 지표면을 촬영하여 일정 부분의 왜곡, 기복변이 등이 발생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정사투영 영상은 중심투영 사진에서 이러한 왜곡을 보정하여 지형지물에 대한 정량적인 분석에 사용됩니다. 이상한 내용은 이목기술 핸드북 1511쪽과 산림측량학 192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픽 103번 항공사진의 판독입니다. 80의 1교시에서 소나무, 낙엽송, 전나무, 참나무류에 대한 항공사진 판독 기준, 그리고 110의 4교시에서 항공사진의 임업적 활용 방안 중에서 수종 및 임상 구분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라는 문제가 각각 출제되었습니다. 항공사진 판독 요소를 보면 모양과 크기로 항공사진에 일반적으로 침엽수의 수가는 원추형, 활렵수의 수가는 불규칙한 구형을 나타냅니다. 색조, 컬러, 톤은 사진상에서 인목의 색조는 잎의 크기, 잎의 밀색 여부, 잎목 밀도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합니다. 흑백사진에서 침엽수는 어두운 진한색, 활엽수는 연한 밝은색을 띠며 동일 수종이라도 노령목은 진한색, 유령목은 연한색을 보입니다. 우리나라 주요 수종의 색조를 보면 침엽수의 경우 전나무, 잣나무, 소나무, 리기다 소나무, 낙엽송 순서로 색조가 어둡고, 소나무와 리기다 소나무는 거의 동일한 색조를 띠는데 소나무는 대부분이 천연임으로 식재열이 없으나 리기다 소나무는 주로 인공임으로 식재열이 있어 식별이 용이합니다. 활엽수는 오리나무, 아카시, 참나무류, 밤나무 순으로 어두운 색조를 갖고 있으며 계절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 질감 텍스처는 질감이란 화면의 부드러움이나 거칠기 등 사진의 촉감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유령목은 부드러운 조, 파인이지만 송숙림은 밀, 로프, 노령목은 불규칙한 조밀, 코스 상태를 보입니다. 예를 들면 잔잔한 수면은 평활, 스무스하지만 바람이 불면 조로 변하며 잔디는 조, 농작물은 밀, 과수원은 조밀의 질감을 보입니다. 이를 4등급으로 구분하면 먼저 아주 거칠다 인분, 거칠다 옥수수밭, 부드럽다 풀밭, 아주 부드럽다 수면 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생육의 위치, 에코로지컬 디스트리뷰션. 수목은 기후대나 입지 조건에 따라 분포 수종, 인분 구조 및 생육 상태가 달라서 북향에는 주로 낙엽수종이, 남향에는 소나무와 같은 침엽수종이 분포하며 해발고가 높아짐에 따라 고산수종이 출현하고 있어서 수종 판독 시 지형 조건이나 사면 방향에 따른 분포 수종과 생육 특성을 잘 이해하면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면 올대산의 해발 1000m 이상이 분포하는 전나무림과 한라산 1000m 이상이 군생하는 구상나무림이 있는데, 구상나무와 전나무는 거의 비슷한 색조를 갖고 있어 생육 위치를 파악하지 않고는 구별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남부지방의 삼나무 및 편백나무림과 중부지방의 잣나무와 리기다 소나무림은 기후대를 고려하면 판별이 용이합니다. 다음 수종 및 임상 구분은 먼저 수종식별로 필름의 종류, 촬영 시기, 렌즈의 초점거리 및 사진 축적 등에 관한 특성을 먼저 파악한 후 다음과 같은 주요 특성을 이해하면 수종식별에 도움이 되고, 입체 표본을
활용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수종 확인은 수관형, 지엽의 착생 상태, 수관 직경과 수거와의 관계, 수형, 생육 입지의 상황, 색조, 그림자, 감촉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같은 수종일지라도 촬영 계절과 필름 종류, 기후대 및 지형에 따라 색조 차이가 발생합니다. 인공님과 천연님의 판별 시 인공님은 정렬된 모양을 나타내며 인분 구성이 미라하지만 천연님은 불규칙하고 침엽수림은 어두운 색조이나 활료수림은 밝은 색조를 보이며 특히 적외선 흑백 사진에서는 활엽수정이 아주 밝은 색조를 띠고 있어 쉽게 식별이 가능합니다. 수정 판별 단계를 보면 먼저 기후대를 고려하여 그 지방에 생육하지 않는 수종은 제외하고 분포 수종은 그 지방의 생육 및 입지 조건 등을 감안하여 선정한 후 선정된 수종을 대상으로 사진상의 형상, 색조, 감독 등을 판독하고 기타 수계나 지형 특성, 해발고 사면의 방향 등을 참고합니다. 수정 및 임상 구분을 살펴보면 소나무는 수관의 모양이 원형에 가깝고 침엽수 중 연한 색조를 띠며 해발 1000m 이하에 주로 분포하고 수관의 짜임새는 다소 거칩니다. 잣나무는 수관의 모양이 원투평으로 수관의 모양은 원추형입니다. 원추형으로 소나무에 비해 훨씬 진한 색조를 띠며 수관의 끝부분 에리하고 식재열이 뚜렷 그리고 주로 중부 이북 지방이나 중부 이남의 고지대에 분포합니다. 이에 비해 전나무는 수관의 모양은 원추형이며 끝부분이 에리하고 침엽수종 중 가장 진한 색조를 띱니다. 수관의 짜임새가 아주 거칠고 해발 1200m 이상의 고지대에 군생하며 저지대 인공잎은 식재열이 뚜렷합니다. 리기다 소나무는 수관의 모양은 원추형에 가까우며 색조와 짜임새는 소나무와 비슷하나 식재열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해송은 수관의 모양은 소나무와 아주 비슷하나 색조가 소나무보다 다소 진하며 주로 해안가 임지에 분포합니다. 낙엽송은 수관의 모양은 원추형이며 끝부분은 에리하고 색조는 침엽수 중 가장 밝아 활엽수와 비슷합니다. 식재열이 뚜렷하고 가을에 단풍이 들면 아주 연한 회색을 보입니다. 참나무류는 수관의 모양은 부정형으로 짜임새가 부드럽고 침엽수보다 연한 색조를 띠나 활엽수 중에서는 다소 진한 편입니다. 전국에 걸쳐 분포하며 가을에 단풍이 들면 연한 색조를 보입니다. 자작나무는 수관의 모양과 짜임새가 참나무와 비슷하나 점생군생으로 다른 활엽수와 혼생합니다. 가을에 단풍이 들면 참나무보다 연한 색조를 띠어 식별이 용이합니다. 야생밤나무는 참나무와 비슷하나 개화식이나 단풍이 들면 연한 색조를 보입니다. 대부분 야산 또는 저지대에 인공식재하여 거리나 간격이 일정한 배열을 보입니다. 버드나무류는 산지에 식재된 이태리 포플러나 현사시나무는 인분 전체가 연한 색조를 띠며 수관의 짜임새가 엉성하여 수관의 모양이 뚜렷하지 않습니다. 식재열이 보이고 단풍이 들면 아주 연한 색조를 띱니다. 아카시나무는 활엽수 중 아주 진한 색조를 띠며 수관의 모양이 뚜렷하지 않고 소면적으로 군생합니다. 중림은 주로 마을 뒤에 야산이나 경작지 주변에 진한 색조를 띠고 평탄하게 아주 밀생되어 있습니다. 임상 구분을 살펴보면 인공님과 천연님은 인공님은 일반적으로 능선부 방향으로 식재열이 보입니다. 정렬된 모양이고 식재 전에 지존 작업이나 벌채 시 필지별 경계를 따르기 때문에 인분 전체의 색조가 균일하고 인분의 경계가 직선에 가까우며 뚜렷합니다. 이에 비해 천연님은 인분 경계선이 불규칙한 곡선을 이루며 수관의 크기가 일정하지 않습니다. 불균일합니다. 침엽수와 활엽수림의 구분을 보면 침엽수림은 어두운 색조를 띠며 끝이 에리하고 거칠은 경향을 띠며 암회색, 수관 모양이 원추형을 띱니다. 활엽수림은 밝은 색조를 보이며 특히 적외선 흑백 사진에서는 아주 밝은 색조를 띠고 있어 쉽게 식별이 가능합니다. 수관 모양이 불규칙한 구형을 나타냅니다. 이상한 내용은 임업기술 핸드북 1512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픽 104번 산림정책이론입니다. 107회 3교시에서 임업정책이론 중에서 수익자 부담론, 108회 3교시에서 산림정책이론 중 이론의 종류와 특징, 그리고 135회 1교시에서 산림정책이론의 종류와 애정조화론이 각각 출제되었습니다.
산림정책 이론은 살펴보면 산림정책은 시대와 함께 변천하여 왔고 또 같은 시대라 해도 국가에 따라 그 취지를 달리하였습니다. 시대적인 변화는 그 시대를 지배하는 사상의 변천에 의해 실천 정책을 지도하는 정신과 원리가 바뀜에 따라 이루어지게 됩니다. 즉 정책 이상이 시대 사상과 함께 변화하면 아울러 실천 정책도 변화하여 변모를 바꾸게 됩니다. 반면에 국가생활 자체의 실정이 변화하면 그 실정 변화에 적합하도록 실천 정책이 바뀌고 정책 이상은 실천 정책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수립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시대 시조와 정책 이상과 실천 정책은 서로 원인이 되고 결과가 되어 변화를 이루어냅니다. 마찬가지로 산림정책은 기본적으로 국가나 지방의 임업현상, 무대가 되는 산림 특징에 따라 수립되는 것이나 오히려 국가의 정책 이상이던가 시대사상 등에 크게 좌우되거나 혹은 원리적인 것으로부터 방향이 좌우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시대사조와 정책 이상과 실천 정책이 서로 원인이 되고 결과가 되어 만들어낸 산림정책 이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산림공유론으로 산림선택 연민공지를 표방하는 정책론입니다. 산림공유란 영유권자의 공권적 이용과 주민이 사권적 이용이 동일지역에서 같이 존재하고 양자가 상호 배타함이 없이 신축성을 갖고 공존하는 관계로 해석되는 용익관계입니다. 즉 산림을 공유물로서 규정하고 임야는 사법적 소유권의 목적이 될 수 없고 공유물로서 그 사용수익은 공동이용에 응한다는 논리입니다. 조선시대에 왕토사상이 입각하여 산림의 사적 점유를 금지하고 백성들이 모든 산림을 공동으로 이용토록 하였다는 사실은 이와 같은 논리에 따른 것입니다. 산림선택의 이용을 국가와 백성 즉 공사 모두에 허용하였다 하여 관민공리론, 공사공리론이라고도 불리우고 있는데 권세가들의 산림사점에 의한 배타적 소유권이 확대되고 국가 또한 국용 확보를 위한 특별산림을 설정하게 됨으로써 산림공유론은 변질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산림공유란 한편으로는 무주공산이라는 개념으로도 이해되며 근세까지도 이어져 산림의 공동이용권은 마을림, 동유림이라는 형태를 갖추었습니다. 이러한 형태 아래에서 마을 주민들이 산림에 공동으로 들어가 필요한 탭이나 땔감을 채취하는 관행이 확립되었으며 이 관행은 권리로서 입회권으로 계승되기도 하였습니다. 산림선택 여민공지는 산, 숲, 내, 못을 의미하는 산림선택은 백성과 함께 더불어 해야 한다는 이념에 입각해 공유를 원칙으로 하고 사적인 점유를 금지하였습니다. 두 번째, 토지국부로는 토지는 만물을 생산하는 곳이기 때문에 산림, 강, 구릉, 습지에서 생산되는 것을 잘 이용하면 백성들에게 유익하고 국가에 이익이 된다고 하는 지산론으로서 토지 개발에 의한 국부를 꾀한다는 논리입니다. 지력을 최대한 이용하여 생산을 늘린다는 것은 결코 지력을 다 소비하여 마침내는 황폐시켜버리는 지력수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에 적합한 산물을 심음으로써 토지를 그 성능 위치에 맞게 각각 이용하여 자원 개발에 임한다는 이론입니다. 이렇게 토지 성질을 알고 그곳에 적합한 산물을 심어 수익을 올린다는 논리는 적지적소론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이 이론은 단지 경제론만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정치론의 입장에서도 수용되었던 것으로서 국가재원을 개발하는 치세술, 부국체계의 일환으로 산림보호, 육성책이 실행되었습니다. 목민심서에서 산림이란 것은 나라의 세금이 나오는 곳이니 산림에 대한 행정을 성왕은 소중히 하였다라고 기술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조선시대 재정수입은 쌀을 주로 하고 그 외의 잡세, 산림으로부터의 생산물, 진상품 등에 의해 이루어졌듯이 수익의 물적 기초가 되는 신정개발이나 산림보호, 육성책은 국가 수입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세 번째, 치산치수론입니다. 산을 다스리는 것은 나라의 근본이다라는 논리입니다.
홍수의 원인은 하천의 토사가 쌓여 하천 바닥이 높아져 발생한다고 보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류의 산림이 파괴되지 않도록 관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상입니다. 국토는 산을 골격으로 하고 하천을 동맥으로 합니다. 국토 경영의 첫째는 산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산천을 황폐한 채로 두어서는 결코 건전한 국가를 육성할 수 없다. 황폐한 산을 개선하는 것이 수온 함량을 꾀하고 치수의 근본을 확립함과 동시에 국토를 황폐로부터 수호하여 국민 권리를 증진한다는 것으로 치산치수 정책을 임업 생산 정책과 같은 뜻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때문에 산에 나무를 심는 것은 인정의 대본이다라고 하여 산림 황폐 방지책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다음과 같은 시책을 수립 병행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산림의 남벌 금지. 둘째, 건축용재 등 목재 이용의 전략. 셋째, 임산연료 등 연료재 절약 등입니다. 이외에도 무분별한 채취를 방지하기 위해 낙엽을 채취하거나 나무 뿌리를 캐는 등의 일체의 황폐 행위도 금지시켰습니다. 제1, 2차 치산녹화계획에서도 이러한 시책을 도입 실시하여 국토 녹화에 상당한 효과를 보았습니다. 네 번째, 공익우선론입니다. 소유권은 소유자 의사에 따라 이용되고 처분할 수 있는 배타적인 권리를 의미하나 모든 재산권은 공공복리에 알맞도록 행사하여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산림이 갖고 있는 간접적 편익도 공공복리와 대단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국가 간섭을 통해 이를 유지, 확보한다는 것입니다. 임업은 다른 산업에서 찾아볼 수 없는 특성이 있으므로 산림 경영을 소유자에게 방임할 수는 없습니다. 조림과 벌채를 잘못하면 일단 산림이 황폐되면 이것을 복구하는데 오랜 세월과 개인이 부담하기는 어려울 정도의 많은 사회적 비용이 들기 때문입니다. 대개의 경우 황폐된 산림을 그대로 방치한다는 것은 개인적 이익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의 공공복리에도 위협을 주게 됩니다. 그러므로 보석적 산림 경영이 이루어지도록 국가가 규제하고 감독하는 것은 개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익과 공익을 함께 가져온다는 논리입니다. 이에 따라 산림 황폐를 방지하고 산림의 배양과 생산 보석의 확보를 도모하기 위해 적당한 관리 시업 방법을 지정하고 또 어느 정도의 용익을 제한하는 영림감독제도와 임업 자체의 발전보다는 공익 증진을 목적으로 법률에 규정하여 관리하는 보안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후 영림감독의 이념은 산림계획제도로 계승되어 오늘날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애정조화론입니다. 적당하게 목재 생산을 실시하는 것이 산림의 공익성을 달성하는 데 유리하다는 이론입니다. 임업을 산업으로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경제수종을 심고 벌채하고 수익을 올리는 경제성 추구의 경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일단 벌채를 하면 산림이 황폐하게 되고 재해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통일할까? 그 통일론의 하나가 애정조화론입니다. 벌채에 의해 수익을 올린다 해도 그것이 산림의 공익성, 재해 방지 기능을 감소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경제성을 높이려고 하면 할수록 산림을 합리적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공익성도 높아집니다. 목재 수요의 증대에 의한 벌채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이론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애정조화론은 한때는 진리로서 받아들였지만 현실적으로 남벌이 이루어지고 과벌로 진행되어 황폐로 인한 환경 파괴가 급진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애정조화론이 폭넓게 유포된 배경에는 임업경영 목적은 목재 생산이 첫째이고 홍수를 방지하고 바람이나 모래를 막고 물을 저장하고 푸르름을 유지하는 등의 환경보존의 역할은 부차적, 간접적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목재를 생산하는 산림기능, 벌채 임업이 주이고 산림을 보존함에 의해 달성되는 기능, 무벌채 임업은 벌채 임업을 영위하는 데 수반되거나 종속되는 것으로 간주하였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 산업적 임업론입니다. 산림의 자산 증강에 치중하여 규제적인 조치들이 강구되었던 산림정책적 방향에서 전환하여 자본주의 경제체제에 맞게 산업으로서의 임업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정책의 기본 방향은 산림 생산을 하나의 산업으로서 발전시키고 임업 종사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즉, 임업과 임업 종사자가 국민 경제에서 담당해야 할 역할을 감안하여 국민 경제의 고도 성장 및 사회 발전에 따른 임업
임업의 발전 방향을 정하고 임업 종사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산림 자원의 확보와 국토를 보전하는 임업 목표를 달성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산림정책은 산림 자체의 유지 발전을 위주로 한 정책, 즉 대물에 대한 자원정책이 주였으나 앞으로는 임업경영과 임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람정책, 즉 경제정책으로의 전환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규제적 조치와는 달리 조장적 조치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생산성 향상과 임업소득의 균형적 증대를 꾀하기 위한 임업구조 개선은 불가결의 전제가 됩니다. 또한 투자자금 유통을 위한 금융정책, 재해손실의 보전을 위한 산림보험과 사회적 제한에 따른 보상적 조치로서의 세제 혜택 등의 지원시책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7번째, 난개발 규제론입니다. 임업을 둘러싼 사회, 경제적 환경의 악화로 임업생산 활동이 정체되고 임업 방치 현상이 발생하면서 경제발전에 따른 토지 수요의 공급처로서의 산림이 각광을 받게 되자 임지 가격의 급등, 토지 개발 자본의 투기, 무질서한 개발 진행 등이 임업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특히 임지 개발 진행에 의해 초래된 영향은 대단하여 임업으로서 생산력이 높은 토지가 타용도로 전용되거나 혹은 임지 가격의 급등에 따라 임업 생산에 대한 매력이 더욱 감퇴되는 현상을 가져왔습니다. 산림은 임업경영의 대상이기보다는 전용, 개발 대상으로서 간주되고 그에 따른 환경 파괴가 급증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산지 전용 문제가 주요 정책 대상으로 부상하였습니다. 산림 개발에 따른 규제책은 이전부터 시행되었으나 토지 이용의 계획화 차원에서 지가 상승 억제 및 토지 투기 방지가 정책 목적이 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전까지의 개발 규제는 임업 생산을 저해하지 않거나 국토 보존을 목적으로 하였으나 산림 개발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묻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벌채 허가제가 개발에 대한 간접적 규제로서 기능하였으나 이제는 보안임제도의 보완책으로서 산지 전용 허가제도가 도입되어 국토 보존이나 수원 함량 등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고 난개발에 의한 산림의 기능 저하를 방지하는 데 그 정책 목적을 두게 되었습니다. 8번째, 수익자 부담론입니다. 산림은 시장재의 가치를 가지고 있음과 동시에 산림이 존재함에 의해 환경 기능을 발휘하는 플러스의 외부 효과를 시장 기구를 통하지 않고 사회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산림은 소유의 종류 여하에 관계없이 일단 성립하면 주변 지역에 대해 플러스의 환경재로서의 기능을 발휘합니다. 이 편익 제공은 이용자를 배제함이 없이 평등하게 혜택을 주고 이용자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편익 정도를 소득이 많고 적음에 따라 차별함이 없이 동등한 양을 보장합니다. 이와 같이 산림의 환경재적인 역할, 편익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만으로도 산림이 공급재 혹은 공공을 위한 자원으로서 보존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중요한 근거를 갖습니다. 시장재와 구별하 이러한 재화를 플러스의 공공재라고 부릅니다. 산림과 같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공공의 편익, 즉 외부 경제를 발생시키고 있는 플러스의 공공재에 대해서는 공유와 반대로 사회적인 수익에 따른 지불 부담이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만약에 사회가 이러한 플러스의 공공적인 편익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입는 수익자들이 무언가의 보상을 하지 않는다면 사회는 무임승차의 소비자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수익자에 의한 비용 부담은 산림 환경 보존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회적 비용 배분의 적정화와 사회적 공정의 입장에서 논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산림을 플로우로서의 환경 편익을 발생시키는 기초이고 산림 정책 그 자체가 플러스의 외부 효과를 갖는 자원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플러스의 공공재도 과도한 벌채에 의해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 환경보전 기능이 약화되어 사회 전체에 대해 악영향을 미치며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따라서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 창조와 사회의 안정 유지를 위해 산림자원의 플러스의 공공재로서의
보존하는 것이 임업정책의 기본 목표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논리입니다. 이러한 논리에 따라 최근 깨끗한 물의 확보와 공급을 위해 상류수원 지대에 대한 산림 조성, 정비, 그리고 환경 보전을 위해 하류 지역의 도시 주민이 기금을 조성하여 지원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플러스의 공공재를 살펴보면 공공재, 퍼블릭 굿은 비배제성, 누구나 이용 가능하고 비경합성, 누군가 이용해도 다른 사람이 이용 가능하다는 비경합성을 가진 재화로 이 중에서도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외부 효과, 포지티브 익스터널리티를 주는 경우 흔히 플러스의 공공재라고 부릅니다. 9번째, 지속가능 임업론입니다. 지구 환경 악화로 인류 생존 자체가 위협받게 되자 환경 정화 기능을 갖고 있는 산림의 중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하였고, 또한 생물다양성 보호로서의 산림 생태계 보존이 관심사로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1992년 개최된 유엔 환경개발회에서 세계적으로 합의된 산림 원칙 성명에서 지속가능한 산림 경영이란 개념이 정의되었습니다. 그 정의는 산림 자원 및 임지는 현재 및 미래 사람들의 사회적, 경제적, 생태적, 문화적, 정신적인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경영되어야 한다. 이들 수요는 목재, 목제품, 물, 식료, 사료, 의약품, 연료, 주거, 고용, 여가, 야생 생물의 서식지, 경관의 다양성, 탄소의 흡수원과 저장고라는 산림 생산물 및 서비스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존의 산림경영 기본 이념인 보석 임업 개념에 비해 보다 폭넓은 산림 수요를 경영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산림 경영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산림 생태계의 활력을 활용하고 지구 환경을 보존하면서 인류의 다양한 수요를 영속적으로 충족해 갈 수 있는 산림 취급, 그리고 산림 생태계 보존을 도모하면서 산림 자원의 지속적인 관리 이용을 추구하는 것, 또는 환경을 보존하면서 자원의 순환 이용이 가능토록 하는 지역, 국가, 지구 레벨에서의 산림 자원 관리, 이용 시스템 등으로 다양하게 규정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가능한 산림 경영이 국제적으로 최종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국가 차원에서의 이행과 더불어 현장 차원에서의 적용을 위하여 각국은 이 개념을 적극 도입하여 임업정책의 기조를 변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또한 정책 목표를 자원중심적인 것에서 탈피하여 산림이 지닌 경제적, 사회적, 생태적, 문화적 가치의 유지 증진으로 전환하고, 아울러 각국과의 임업정책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제점을 고려하여 수립될 것입니다. 또한 기존의 획일적인 법규나 규제 수단의 일반적인 적용에서 벗어나 다양한 정책 수단을 활용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산림이 갖고 있는 다양한 편익을 영구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산림을 지속가능하게 경영 관리함으로써 인류사회 복지 향상에 기여한다는 지속가능 임업론이 새로운 산림정책 이론으로 자리 잡아 갈 것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최근 SFM을 담보하려는 산림 인증 제도가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어 산림 인증 면적이 증가하고 있고, 불법 목재 대책이 수립되어 수익 금지 및 사용 제한 조치 등이 추진되고 있음은 이러한 사실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기계 문명 속에서 살고 있는 현대 인간의 인간성 회복을 자연, 즉 산림과 인간의 일체적 관계를 창조함으로써 찾고자 하는 산림 문화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산림정책 전환의 방향성을 살펴보면, 첫째, 환경 대응입니다. 시민의 산림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목재 생산을 중심으로 한 산림 관리나 정책 방향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산림정책은 차제의 이러한 자연보호에 대한 고려를 압박받게 되었습니다. 시장에 있어서도 환경 대응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환경의식이 높은 EU에서는 산림인증제 사용과 불법 벌채 목재 사용 금지 등을 정책적으로 실행하고 있어 목재 제품을 수출하는 국가들은 환경을 배려한 산림 관리를 실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또한 생물 다양성 협약이나 교토 정서 등 산림과 관련한 지구 차원의 환경 보존
국제적 체계가 구축되고 있습니다. 둘째, 분권화, 참가라는 키워드로서 산림정책도 예외는 아닙니다. 자연, 사회, 경제 조건의 차이에 의해 산림관리의 방향성이 규정되어지고 지역을 기초로 하는 산림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받아 중앙집권적인 산림정책 체계를 갖고 있던 국가에서도 분권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과 아울러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가에 의한 산림정책의 형성과 실행이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임업 중심의 산림정책을 추구해와 정책 형성이나 산림관리에 있어 폭좁게 임업관계자만이 참가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현재는 자연보호나 레클레이션, 온난화 등 지구 규모에서의 환경보전과 관련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산림에 대해 다양한 관심을 갖고 있어 이들과 함께 산림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임업기술핸드북 1413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픽 105번 회산림 자원 개발입니다. 80회 4교시에서 우리나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림청 지원 회조림 사업과 관련하여 진출하고 있는 국가, 진출한 회사, 주요 조림 수종에 대하여 기술하고 회조림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점과 대책을 제시하라. 그리고 89회 2교시에서 탄소 배출권과 목재 자원 확보 경쟁이 심화, 지구 환경 보존을 위한 산림협력 강화로 우리나라의 회조림 사업 필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회조림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설명하라. 110회 3교시에서 우리나라 회조림 사업의 주요 추진 방향과 기대 효과를 설명하는 문제가 각각 출제되었습니다. 먼저 산림 자원 개발의 정의를 보면 대한민국 국민이 단독 또는 외국인과 합작으로 회에서 산림을 개발하거나 외국인에게 개발 자금을 융자, 투자 또는 지원하여 산림 자원을 개발하는 것을 말하며 회 산림 자원 개발 사업의 범위는 회에서 이루어지는 조림, 산업조림, 탄소 배출권 조림, 바이오 에너지 조림, 그리고 육림, 벌채 및 임산물 가공 등이 있습니다. 근거법령으로는 회 농업 산림자원 개발협력법이 있습니다. 추진 방향으로는 첫째, 투자 진출국의 임업협력 체결로 투자 안전성을 확보하고 회 산림자원 개발 확대를 위한 지원 제도를 정비하며 주요 투자 대상국의 투자환경 조사 자료 등 정보를 제공합니다. 동남아, 중남미, 아프리카 등으로 회 산림자원 투자 진출국을 확대합니다. 그동안 동남아 지역에 우선적으로 진출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도네시아의 코란도에서는 아카시아 망기움과 유칼립투스를 회조림 수종을 했고, 호주, 뉴질랜드에서는 한솔홈데코가 라디에타 파인과 유칼립투스를 주요 조림 수종을 했습니다. 한국임업진흥원 글로벌 사업본부를 통한 투자 컨설팅을 통한 전문성을 제고합니다. 하는 것이 주요 추진 방향입니다. 이에 따른 기대 효과로는 회 산림자원을 개발하여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산림자원의 공급원을 확보하고 국내 산림자원의 비축, 공익성 수요 기능을 충족합니다. 국제적 환경운동 참여에 따른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고 사업 진출국가의 협력 강화에 따른 국가 경쟁력을 향상합니다. 회 산림 투자의 필요성, 배경이나 목적, 기대 효과를 등을 살펴보면 장기 안정적인 목재 자원의 확보를 위해 회 산림 자원 개발이 필요합니다. 산림자원 보유국들의 자국 산림 및 산업 보호를 위한 원목 수출 금지, 수출세 부과 등으로 목재 가격 상승 및 수급 여건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공급 음화 RPS 제도 시행에 따른 발전용 목재 펠릿 등 목재 바이오매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공급 음화제도 RPS는 500메가와트 이상 발전 설비를 보유한 발전 사업자, 공급 의무자에게 총 발전량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 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와 관련 산업 육성을 목표로 하며 공급 의무자는 의무 이행을 위한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이 부족할 경우 공급 인증서 REC를 구매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제도의 한계점과 시장 왜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RPS 제도 폐지를 결정하고 경쟁 입찰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보급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후변화 대응 국가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서 산림 부분의 역할이 증대됩니다. AR, CDM, REDD 플러스 등 해외 산림 탄소 배출권 확보 기반 구축이 마련됩니다. REDD 플러스 잠재력이 큰 동남아 개도국가의 REDD 플러스 협력체계 구축 및 시범 사업을 통한 사업 모델을 개발합니다. 인도,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등이 대상입니다. 바이오에너지 조림, 팜유나무를 통한 바이오연료 확보 투자를 증가합니다. 셋째, 국제산림협력의 다양화 및 역할 강화를 통한 국제사회의 기여입니다. 산림협력 유형이 해외 산림자원 개발에서 생태계 복원, 기후변화 대응, 산림휴양 생태관광 등으로 다양화되는 추세입니다. 산림 분야 양자협력 MOU 체결 국가 수를 보면 97년에 1개소였던 국가가 97년에 3개소, 2007년에 8개소, 2015년에 3개국으로 늘어났습니다. 녹색 ODA 사업 확대 및 국제기구를 통한 산림협력 강화입니다. FAO, UNCCD, 아포코, 그린벨트 사업 등의 내용입니다. 해외 산림자원 개발의 문제점 및 대책을 살펴보면 먼저 첫째, 해외 산림자원 개발 활성화를 위해 정부,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 추진 주체별 역할 정리 및 중장기 추진 정책 마련이 부족합니다. 세계 산림자원을 둘러싼 변화 및 국내 수급 전망을 반영한 해외 산림자원 개발 중장기 목표 및 추진 전략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외교, 정책 지원, 연구, 컨설팅 지원, 사업 수행 등 해외 산림자원 개발 사업 단계별 정부, 공공기관, 민간기업의 유기적 역할 분담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해외 산림 자원 개발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자금 지원 정책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신규 정책 수단 도입이 필요합니다. 이에는 융자제도 개선 및 해외 산림 자원 개발 투자 회사 펀드 도입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해외 산림 자원 개발 및 국제 산림 협력 전문 인력의 양성과 확대가 필요합니다. 셋째, 해외 조림목에 대한 국내 반입 및 이용 확대가 미흡합니다. 장기 안정적인 목재자원 수급을 위해 개발자원의 반입 확대가 요구됩니다. 투자 대상국의 원목 수출 금지, 높은 반입 비용과 낮은 판매 가격 등의 영향이 있습니다. 중장기 산림자원 수요를 고려한 조림성 선택 및 가공 투자가 필요합니다. 국내 목재 펠릿 수요 확대에 대비한 바이오매스 조림, 신재생 에너지 확보를 위한 바이오에너지 조림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 배출권 조림 등이 그 내용입니다. 해외 조림목 반입 이용 확대를 위한 용도 개발, 국내 수요처 개발 및 유통 연결 지원을 통한 네트워크를 제공해야 합니다. 추진 전략, 발전 전략을 보면 먼저 민간 투자 활성화입니다. 이에는 민간 투자 활성화 정책 지원 강화와 민간 파트너십 및 금융 지원 강화, 투자 사업 모델 개발 및 정보 제공 강화가 있으며, 두 번째, 해외 산림자원 개발 추진 역량 강화로는 추진기관 전문화 및 역량 강화, 해외 산림 투자 지원기관 설치, 해외 산림 분야 전문 인력 양성 등이 있고, 다음 연계산업 활성화는 개발목 반입 확대 및 연계산업 활성화, 해외 산림 자원 개발 투자 대상 확대, R&D 및 서비스 산업 육성이 있고, 네 번째, 해외 산림 탄소 배출권 기반 구축으로는 AR, CDM 등 산림탄소 사업과 REDD 플러스 사업을 연계 추진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국제 산림협력 확대 및 내실화는 맞춤형 양자 산림협력으로 전략적 협력 관계 구축이 필요하고, 산림 분야 국제기구와의 협력 강화, 그리고 산림 ODA 사업 추진 성과 제고가 필요합니다. 해외 조림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살펴보면, 조림 사업은 식재 후 수확까지 수년간 혹은 수십 년간 수입 없이 자본 투입만 계속되어야 하는 장기적인 사업입니다. 투자 대상국의 정치, 문화, 법규, 경제적인 안정과 상품 운송을 위한 항만이나 도로 등
사회간접시설, 투자지역의 자연재해 요인, 식재하고자 하는 수종의 검증 여부가 투자국 선정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조림투자 선호도는 국가 위험도 산출합니다. 국가 치안이라든지 사회간접 자본시설 확충 정도를 고려합니다. 경제 성적, 그리고 부패 정도, 국가 경쟁력, 경제활동에 대한 자유 정도, 조림투자에 대한 조림투자 선호도로 분석합니다. 생산비용적인 측면으로는 임지구입비, 임차료, 조림해진 정리비용, 식재비, 풀베기, 가지치기, 간벌 등 사후관리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그리고 수확량이나 원목의 품질, 가격, 벌기령, 이자 등에 있어서 직접비와 보험료는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그리고 일반관리비 등 간접비는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여부를 고려해서 투자 결정을 해야 합니다. 해외 조림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고려할 사항으로 세 번째, 내부 수익률은 원목의 가격이 변하지 않고 인플레가 없다고 가정했을 때 단위 비용과 순원목가를 기준으로 산출을 합니다. 벌기령에 도달해 수확하였을 때 매출액에서 투자된 모든 비용을 제외한 순수입을 현 시점에서 계산하는 것이 내부 수익률입니다. 벌기가 짧을수록 내부 수익률이 낮아집니다. 나무 가격이 상승할수록 내부 수익률은 증가하고 조림지의 관리비가 펄프림에서 용재림으로 전환되는 경우 내부 수익률이 높아집니다. 펄프용 목재인 경우에는 일본 시장을 예측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조림 장려금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으며 수종 개발을 통해 벌기령이 짧은 양질의 나무를 생산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점검사항으로 보면 먼저 합작 투자를 할 경우 합작 파트너의 과거 경영실적, 합작 목적, 상대방의 의사결정 스타일, 시장 예측 능력, 기술력, 제동 능력, 인력, 조림 사업에 대한 경험 등을 사전에 체크해야 합니다. 기조림지의 경우 구입하려고 하는 임지 면적이 정확한가 검토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항공사인 측량 시 30% 정도의 오차는 발생하기 때문에 매각하고자 하는 임지의 실제 면적이 정부에서 제시하는 면적의 50% 이하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부분은 반드시 정확하게 측량되고 올바른 도면이 작성되어야 합니다. 식재하고자 하는 수정이 계획대로 잘할 것인지 고려해야 합니다. 대개는 이론적인 생장률에서 30%를 삭감합니다. 토지 소유 관계를 명확하게 조사해야 합니다. 남태평양 주변 국가들의 경우 토지 소유가 부족 소유로 되어 있고 경계선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조림 사업의 진행 중에는 분규가 없다가 수확 시점에서는 로얄티를 지급하면 현금 분배 문제로 심각한 토지 분쟁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사전에 명확한 경계선 조사와 로얄티 지급 관계에 대하여 문서로 명분화해 놓아야 합니다. 향후 환경규제에 대한 예측, 지역개발기금의 규모, 조림 대상 지역의 2차 대전 시 투하한 지뢰나 폭탄의 존재 여부, 법적으로 조림 사업을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정도 등이 사전에 검토되어야 합니다. 주요 해외 조림 시총을 살펴보면 조림 대상 지역의 토양 조건, 기후, 강우량, 생장량 등 임목의 생육 조건에 따라 지역별로 적합한 수많은 수종들이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식재되고 있는 주요 수종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더글라스 퍼, 북미 서북부 지역, 태평양이 원산지이나 스코틀랜드, 뉴질랜드, 칠레, 아르헨티나와 프랑스 등 지에서 광범위하게 식재되고 있습니다. 티크는 FAO 보고서에 의하면 전 세계적으로 200만 헥타르 이상의 티크 인공림이 조성되어 있으며 90% 이상이 아시아 지역에, 나머지는 아프리카 지역에 조성되어 있습니다. 인공림에서 생산된 티크는 재질면에서 천연목보다 떨어지나 내장재나 가구용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다음 파인은 소나무는 사우스 옐로우 파인은 미국 남부, 베네수엘라, 브라질, 남아공, 호주에서 주로 식재합니다. 파이너스 라디에타는 미국 캘리포니아가 원산지이나 칠레, 뉴질랜드, 호주, 스페인, 남아공, 이탈리 등 여러 국가에서 광범위하게 식재하였습니다. 파이너스 캐시아, 파이너스 메크시는 아시아가 원산지이며 아시아 지역과 아프리카 지역에서 주로 식재되나 병충해 약하고 생장량이 비교적 낮아 선호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파이너스 마소니아, 메슨 파인은 중국과 중국 인접국에서 주로 식재하였습니다.
다음 유칼립투스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면적의 조림된 수종으로 789종이 존재하나 세 가지 수종 유칼립투스 그랜디스, 유칼립투스 글루브로스, 유칼립투스 카멜두렌시스가 전체의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칼리는 60여 개국에서 조림하였으며 성공례도 많이 있지만 성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식재 초기에 풀베기 작업 등 집약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음 아카시아 메란시 블랙웨틀은 주로 남아공과 브라질에서 식재하였으며 초기 조림 목적이 탄닌 채취용이었으나 현재 펄프용으로도 이용되고 있습니다. 아카시아 맹기우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지역에서 많이 식재되어 있으며 90년대 중반에는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선호하는 조림수종이었으나 최근에 본격적인 수확이 되면서 식재 후 7에서 9년이 경과하면 재질이 떨어짐이判명되어 벌기령이 7년 이하인 퍼프 용제를 목적으로 조림하고 있습니다. 퍼플러는 수십 년 동안 유럽, 중국, 뉴질랜드, 호주, 남미 등지에서 식재되었으며 최근에는 미국에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산림과 임목기술 2권 산림조성 202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제4차 회산림자원개발 종합계획 2025년부터 2029년에 수립된 내용을 살펴보면 계획의 수립 배경으로 제3차 회산림자원개발 종합계획 2020년부터 2024년의 종합계획이 종료됨에 따라 향후 5년간 2025년부터 2020년까지의 목표 및 전략, 추진계획 등을 총괄하는 제4차 회산림자원개발 종합계획이 수립하였습니다. 법적 근거는 회농업 산림자원개발협력법 제5조의 2이고 수립기준은 매 5년마다 하며 제1차는 2012년부터 2021년, 2차는 2015년부터 2019년, 3차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추진되었습니다. 2015년부터 회농업 산림자원개발협력법 개정에 따라 법정계획으로 수립되었습니다. 2017년 법 개정으로 10년 단위에서 5년 단위 계획 수립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성격 범위는 회농업 산림자원개발협력법에 의한 법정계획으로 계획의 성격은 회산림자원개발 분야 목표와 추진 방향에 대한 5년간 중장기 계획으로 회산림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가이드라인 계획을 범위하고 있습니다. 공간적 범위는 회산림자원개발 사업자가 진출한 예정 회지역 및 국내고 시간적 범위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 동안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획의 주요 내용을 보면 회농업 산림자원개발연구 제5조 2에서 먼저 회산림자원개발의 목표와 전략 및 단계별 추진계획, 둘째 임산물의 국제 수급 변화 전망, 셋째 회산림자원의 조사에 관한 사항, 넷째 회산림자원의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다섯째 국제산림기구 등과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여섯째 회산림자원의 반입에 관한 사항, 일곱 번째, 그 밖의 회산림자원 개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차 회산림자원 개발 추진 전략 및 과제를 보면 비전과 추진 전략으로 먼저 비전은 국익과 환경에 기여하는 지속가능한 회산림자원 개발이고 이에 따른 목표는 목재 공급망 유기 시 회공급망 체계 구축과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실천입니다. 회산림자원 반입량은 76만 입방, 그리고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등 기업지원 강화는 강화되는 환경규제 대응을 위해 환경규제 대응 가이드라인을 마련 등 매년 한 건 이상 제도 마련과 개선이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추진 방향으로는 세 가지로 먼저 국내 목재산업 육성에 기여하는 회산림자원개발, 둘째 환경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회산림투자 기업 지원 강화, 셋째 국제산림협력 정책과 연계된 회산림투자 수요 창출입니다. 추진 전략으로는 5가지 추진 전략으로 먼저 회목재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으로 이에 대한 세부 과제는 투자 전략지역 선정과 공급망 다변화, 투자지역 지원, 품목 다각화로 기업 진출 영역 확대, 다양한 산림 투자 지원 확보로 투자 활성화를 지원하는
것이고, 두 번째 추진 전략인 지속 가능한 환경을 고려한 회해 산림 자원 개발은 이에 따른 세부 과제로 친환경적이고 지역 주민과 상생하는 조림 사업 추진, 도입되는 환경 규제의 선제적 대응 지원, 합법 목재 입증과 반입 활성화로 국내 목재 산업 육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 추진 전략인 위기 상황 대비 비상공급망 체계 구축으로 이에 대한 세부 과제는 목재 안정적 공급망 확대를 위한 대응 방안 마련과 실효성 있는 목재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이 있습니다. 네 번째 추진 전략인 민간 투자 활성화와 맞춤형 기업 지원으로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 강화, 위성 등을 활용한 정보 제공과 소통 활성화, 선도 기술 개발을 위한 R&D 등 기초 연구 지원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추진 전략인 분야 간 연계와 협력 및 사업 역량 강화로 이에 대한 세부 과제는 ODA, REDD 플러스 사업과 전략적 연계로 기업 진출 지원, 그리고 산림협력회의, ESG 협력을 활용한 기업 활동 지원, 그다음 추진기관 업무 체계 내실화 및 책임성 강화, 그리고 회해 산림 투자 전문 인력 양성과 소통 창구 마련 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11강 1교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